인수위에서 이번 주 예상됐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좀 전에 작업하다가 잠깐 이제 뉴스 보면서 속보로 본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어떤 사연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출처를 먼저 밝히고 보면요, 매일경제, 아마 다른 데서도 나왔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언론사 중에 하나여가지고 가져오는데 4월 18일,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후 2시 29분, 그리고 이제 57분에 또 이제 수정을 했네요. 그래서 속보라는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로 당초 예상됐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변덕호 기자님이 작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좀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에 제가 이런 거를 공유를 했었어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나온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이번 주 18일부터 22일까지.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였거든요. 어제 나온 기사. 4월 17일 일요일.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인 거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니까 제가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뭔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집중하시고 나오면은 재빠르게 가장 먼저 빨리 해석해서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일단 과거 기사를 좀 먼저 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거 바뀌었습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250만 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예정이고,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서 개발이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면서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짧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다른 거 없고 비중 있게 다룬 게 뭐냐면 주택 공급,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여기 이제 만약에 나왔다면 뭐 이제 세금이란가 그런 게 나왔겠죠. 그런데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부동산 대책 발표 늦춰질 것 같다. 이번 주 아니다. 기대하지 말아라. 기다리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늦춰지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 이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 충격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원일이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4월 18일 오후 서울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인수위 부동산 TF 태스크포스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공급, 수요, 양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각종 정책들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대변인은 계속해서 종합적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인수위에서 할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질서 있게 발표해야 하는지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인수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워딩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인수위에서도 좀 부담을 가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할지 인수위 단계에서, 아니면 뭐 한 달도 아직 안 남았잖아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할지 좀 조율하는 과정이다. 자, 계속해서 원희룡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곧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청문회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이 아마 나올 거다. 이미 큰 그림은 있으니까. 네, 이걸 보면 좀 우리가 좀 힌트로도 얻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과정에서 메시지가 중첩되거나 수정되면서 혹여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는 다 돼 있는데, 조만간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좀 약간 혼선이 되면은 국민들 보시기에 힘드실 것 같아서 아예 나중에 좀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상당 기간은 뭐 전 한 몇 개월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래도 상반기 중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 출범하고 5월 중에.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결론이 강력히 대두된 상황이다. 안 위원장도, 인수위 위원장도 오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했다.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 시점은 추후 최종 조율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예상한다. 자,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요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아유, 우리 꼬마 친구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군요. 자, 지금 이게 현재인데요. 4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이 새 정부 출범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예정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부동산 정책에서 중점적인 거는 공급에 대한 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거, 초과유익 환수 같은 거. 지금 다른 뉴스인데 뭐 서초구하고 은평구인가 그쪽에서는 초과유익 환수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뭐 이미 접수하고 있던 막 그런 말들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으실 세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발표 날짜가 요 이후로 좀 늦춰질 것 같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좀 약간 표면적인 이유다. 왜 그러냐면, 뭐, 그래도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좀 뭔가 모양새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있죠. 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워딩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단어들하고 만약에 이걸 발표를 해보면 이게 서로가 약간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 청문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말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 그래서 아예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러스 알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사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 첫 번째, 저는 이제 세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2017년 8.2 대책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28번, 어떤 데는 30번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세다가 까먹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근데 처음부터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설마 했겠냐라는 생각인데,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이잖아요. 왜 계속 임대차 3법을 제가 말을 하냐면, 저는 어차피 강의도 하고 투자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직장 다니고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라고 말을 하는 그 시점이 임대차 3법 때였어요. 임대차 3법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만큼 여러 가지를 좀 이게 고려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뭐 좋게 말하면 뭐 추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금 정부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막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중간에 막 이렇게 충돌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세무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서 해석해야 됩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그냥 좀 미리 알지 못하고 놓친 것 같다. 막 그렇게 해석한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막 예규로 이게 뒤집기도 하고,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죠.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약간 신중하게 지금 좀 늦춰지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물론 일각에서 보면은 뭐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정말 정말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을 그냥 하고 싶은데 이게 삑 걸릴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정말 너무했어 진짜 이게.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게, 이 출범일 하고 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어느 정도 나오진 않을까, 이런 이유라면,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번 제가 한국형 머니로드쇼에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 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해봤거든요. 부동산 세제 공약 관련해서 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인하 그리고 세율 이것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좀 힘들 거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래서 요거는 좀 안타깝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외에 공시가격을 좀 이렇게 개편한다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조정한다든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임기 시작이 5월 10일 날 되면 6월 1일 그래도 지방선거가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2년 후에는 24년 4월 10일에는 22대 총선이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때 좀 단기 1, 2년 사이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공시가격을 과거 수준으로 적용 혹은 아예 개편해버리는 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산세 60%, 종부세 현재 100% 예정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정. 재산세는 60인데 40에서 80 범위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80인데 60에서 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0을 다 올려버렸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요거는 좀 조정이 될 것 같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그리고 대출 완화 등은 좀 빨리 시행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종합 개편이 다주택자 취득세율 개편, 아마 취득세가 제가 봤을 땐 진짜 핵심인데,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더라도요, 내가 이걸 팔고 다른 걸 사고 싶어도 취득세에서 걸려요. 지금 8% 12% 나와버리니까. 저도 여담이지만 괜찮은 똘똘한 하나로 좀 갈아타고 싶거든요. 다 정리하고. 근데 다 정리를 하려니까 합산과세가 문제가 되고, 또 어설프게 정리하고 똘똘한 하나 사버리면요, 취득세가 8% 12% 나오니까 제가 못 사고 있어요. 그 금액이 좀 많이 커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멤버십 특강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세율 개편, 그리고 양도세 전반적인 개편. 이 양도세 전반적인 개편은 진짜 제가 제일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 정하는 거. 진짜 최악의 개념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하는데, 요런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개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도 조금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중장기로 넣는데 얘는 생각보다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혹시라도 주택임대 사업자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무조건 등록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등록해야 되는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좀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예상했었던 부동산 대책이 좀 늦어질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뉴스가 뭐냐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뒤로 간다. 임기 말 과제로 분류하겠다. 근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거예요. 보유세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여기 지금 추진 방향 공약집에서 발표한 건데,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추진하는 거,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거. 근데 이거는 통합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합을 안 한다고 해서 보유세를 계속 낸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갈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시가격 개편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봐요. 공시가격 개편하는 거. 그래서 요게 돼야 된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하고 그러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이제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너무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막 살펴보지도 않고 막 무턱대고 막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부작용 나오고 그런 거보단 이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보유세 부담이 지금 너무 과하거든요. 특히 제일 개인적으로는 좀 개편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요.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해버리니까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좀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율을 바꿔야 돼요. 근데 세율을 바꾸려면은, 야, 저 지금 국회 다수당 지금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느끼시죠? 어떻게 하는지. 뭐, 이 세법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기사 말씀드리고 아우 뭐 속상하네요. 답답하네요. 뭐 그래도 한번 버텨봅시다. 뭐 이런 말 하면 너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해야 되냐.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 내용은 이제 땅 짓고 내일 모레 하는 특강하고 이제 다음 달에 하는 2대1 특강하고 이제 좀 더 중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강의장에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오프라인이라서 그래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1주택자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어지간한 거면은 공동명의면은 어지간하면 다 해결돼요. 현재 1주택자 플러스 앞으로 0에서 1로 되는 1주택자 되시려는 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공동명의 하면 어지간하면 끝난다. 왜냐면 취득세에 있어서도 단독 공동명의는 의미가 없고요.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고 그리고 1주택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집이 아니면 종부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아주 비싼 집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는 게 보유세가 조금 더 줄어들거든요. 분산시켜 버리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뭐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앞으로 계속 오래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독명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공동명의를 하면 단독명의였을 때하고 종부세에 있어서 공동명의하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공동명의래요. 무조건. 뭐 굳이 거기에서 또 하나 리스크를 잡아낸다면 고가주택인 경우에 이제 자금 출처가 약간 좀 문제될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뭐 완벽한 건 없지만 뭐 그래도 불안하신다면은 자금 출처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과 유예에 대해서 1년간 한시적이기 때문에 야 1년 안에 내가 어떻게 파냐 임차인도 끼어있고 하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과 유예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미 중과 유예가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3년 안에 3년 안에 팔아버리면 돼요. 3년 안에 내가 주택을 하나 있고 나중에 신규 주택 파는데 신규 주택 사고 나서 3년 안에 얘 팔면 돼요. 그런데 이게 조문에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1주택에서 1주택이라고 됐는데 이게 해석은 많은 세무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다주택인데 다 팔고 하나가 남았어요. 두 개가 남았어요. 근데 종전과하고 요거랑 3년 아니면은 이거 팔면 또 중과 배제 된다고 해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적당히 정리하고 싶은데 내가 3년 안에 해서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거 정책 기다리실 필요 없이 지금 곧바로 하시면 돼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임대주택 등록했는데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또 그렇게 털어버리시면 되고 수도권 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 이하는 또 되고 지역 상관없이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는 또 되고 그런데 의외로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요건들을 좀 잘 따져보셔야죠. 그래서
꼭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세무사님하고 좀 상담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중과 유예가 되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팔다가 세금 더 내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팔다가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번에 중과 유예 들어가니까 이참에 한 5채 팔아버리자. 1년 안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가지고 1년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만 5채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부 다 합산이에요. 한 채당 2억씩만 해도 5채 더하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과표가 최고 세율 나올 수도 있어요. 45%.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과세 조심하자. 합산과세 조심하자. 그냥 제가 좀 글자 쓰기가 싫으니까요. 이거 자료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내일 뭐 이렇게 땅 잡고 오시는 분 계세요? 그때 아마 좀 보실 자료인데, 이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거였고, 네 번째, 차라리 보유가 유리할 수 있어요. 차라리 보유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팔고 또 뭔가 비슷한 거 아니면 더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살려고 봤더니 취득세가 8% 12%야. 그러면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중과 유예 한시적 1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안에 부담부증여로 자녀 등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중과 유예가 한시적으로 1년이니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부담부증여다. 다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증여취득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문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온몸으로 저는 느낀 사람이라서 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그거는 조심하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위에서 이번 주 예상했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좀 상당 기간 늦춰질 거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새 정부 출범하고 5월달 중에는 좀 늦어도 6월 상반기에는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데자뷰가 나오네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그때 탄핵으로 이제 3월 달에 곧바로 정권 잡고 한두 차례 대책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 2017년 8월 달에 그 유명한 8회 대책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8월 1일 그날 제가 강남역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수강생분들이 되게 막 술렁이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되게 세게 나온 거죠. 좋은 의미에서 좀 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곧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새로운 영상 혹은 라이브 할 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이브 영상, 풀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시거나 매월 1회 진행하는 특강을 집에서 편하게 무제한으로 보시려면 멤버십에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정말 투기 수요 억제라는 미명하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뭐 TMI이긴 한데 뭐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 들은 바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세법을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고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막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 걸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 좀 많이 잊어버리셨죠? 한 3, 4년 전만 해도 지금 기재부 장관님 말고 누가 더 TV에도 많이 나왔어요? 기억 안 나요? 벌써? 김현미 장관님이 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이제 아무래도 그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엄청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제 그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법을 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토부의 영역이 있고 또 기재부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세법은 세금은 누가 더 잘 하는 쪽이에요? 기재부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나 봐요. 뭐 여기 뭐 방송 혹시 들으시는 뭐 세무사님들이라든가 관계되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좀 힘들어지고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또 풀려고 하고 푼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정상화 시키려고 하고 뭔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고려할 게 엄청 많아지는 거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 해당 분야 좀 전문 영역에서만 좀 제대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좀 주택 공급 위주로 좀 하시고요. 말 그대로 국토 교통이잖아요. 예? 그 밑에 좀 산하에 있는 LH도 관리 좀 단속 좀 잘 하시고 좀 그랬으면 하는 게 저 같은 소시민의 일반적인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는 좋은 만남 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멘트가 있으면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